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학이란 독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국어를 잘 하려면 어휘력이 중요하고요. 영어를 잘 하려면 영단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어떨까요? 네, 수학은 수 개념부터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부터 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수란 무엇인지, 공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아주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서 수다학의 든든한 견인차죠. 윤영미 씨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야말로 이 수학하면 늘 골치 아팠거든요. 네. 우리 수학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부터 그 멀리 있던 수학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기쯤 지금 온 것 같아요. 요즘 수학 인기 체험하세요? 그럼요. 예, 저희 이제 아들들도 고1, 고2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 친구들이 이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야, 너희 엄마 수학에 관심 많더라. 뭐 수학 프로그램 진행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상이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아드님들 수학 공부는 잘하세요? 뭐 겸손하게 거의 올백. 진짜요? 네. 와, 역시 수다학의 패널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자 이제 모셔봐야 되는데요. 이분과 함께 한다면 그 딱딱한 그 어려운 수학도 참 재미가 있어진다고 하네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종식 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는 활동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신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수를 바탕으로 자연수에서 숨어있는 수학의 의미를 찾아보고 정수의 다치 현상을 기본으로 그 속에서 담겨 있는 수학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주제로 한 수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를 강연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이제 선생님께 강연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오늘 강연 주제가 수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이 주제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정수의 다치 현상을 중심으로 수학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어떤 기본이 튼튼한 아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이,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수학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이 튼튼한 아이는요. 우선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모든 면에서.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기본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네. 그럼 선생님 여전히 짧으세요, 답이. 강연에 앞서서요. 네. 오늘 강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다. 이런 분들이 꼭 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일까요? 우선 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수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게 뭐 루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형 뭐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에 뭐 필요해. 그냥 슈퍼 가서 그냥 얼마 받고 얼마 내주고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들으면 딱 좋겠네요. 네. 네. 수학의 기본 하면 뭐니 해도 수, 공식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학부모님들 아이에게 그걸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오늘 강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정종식 선생님의 명쾌한 강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 수를 가지고 제가 중학교 교사다 보니까 수를 가지고 중학교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학교 내용의 바탕은 초등학교입니다. 수학은 중학교부터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고등학교의 수학과 또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학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죠. 아까 그 MC분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수학을 대체 왜 배울까? 이거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두들 갖고 있죠. 정말 수학은 왜 배우는 걸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제외하면 과연 아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목이 또 있을까요? 기본적인 정의와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그 확장된 개념을 통해서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목은 수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문제 해결을 중요시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풀이인 거죠.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수학이라는 언어인 거고. 그래서 수학은 결과보다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수학은 궁극적으로는 과정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에서의 결과는 결국 과정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수학의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 또 수학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수, 자연수죠. 자연수는 1, 2, 3, 4 같은 수를 얘기합니다. 이런 수를 왜 자연수라고 할까요? 왜 자연수라고 하죠? 수학자가 만들었나요? 자연에 있는 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무 가지가 하나 꺾였어요. 그럼 그 나무를 보고 몇 그루라고 하죠? 한 그루라고 하죠. 0.9그루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연에 있는 수에는 소수도 없고요. 영도 없고 음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 부르는 거죠. 그 자연수, 그러한 자연수 중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 2에서 생략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 1이 생략되어 있죠?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나요? 곱하기 1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또 뭐가 생략되어 있죠? 0 생략되어 있죠. 또 없나요?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죠. 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고요. 지수에서 플러스 1분의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쓰는 거죠. 이렇게 생략하고 쓰도록 노력하는 과목은 수학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왜 생략할까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다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분모의 1이고 왜 하필이면 플러스일까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분모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수가 1이고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가급적이면 많이 쓰는 걸 생략해야 사용자가 편하겠죠.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고 그냥 사용하지만 수학에서는 자꾸 생략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하죠. 그래야 쓰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다만 아무렇게나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가 되면 안 되죠. 단 하나여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럼 0과 1만 생략할까요? 2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제곱근. 여기선 2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1이 아닐까요? 제곱근에서 1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1을 쓰면 제곱근을 쓸 이유가 없어요. 제곱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2이기 때문에 2를 생략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10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한히 나가는 소수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 수학의 바탕은 바로 합리성과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학에서는 사용자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서 출발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식이죠. 자, 그러면 공식은 왜 사용할까요? 외워서 써먹으라고 사용할까요?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딱 한 번만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하라는 뜻이죠. 편하게. 그 한 번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냥 외워서 쓰기 때문에 의미를 못 찾는 거죠. 그것이 성립하는 이유를 한 번이라도 설명해 본다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학생에게는 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일방적으로 암기한 학생에게는 그 공식이 결국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요. 자, 그렇다면 중학교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법칙 공식이라는 걸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수의 사칙연산입니다. 그 중에서 정수의 곱셈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얼마죠? 플러스 6이죠? 그죠? 왜 플러스 6일까요? 음수의 음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인가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가요? 왜 플러스 6이죠?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곱셈입니다. 곱셈은 처음 언제 배울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곱셈을 어떻게 배우죠? 묶어서 세기로 배우죠. 곱셈을 왜 사용할까요?
빨리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나요?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같은 수를 똑같이 반복해서 플러스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곱셈 기호를 사용해서 한 번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곱셈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입을 하죠. 즉 곱셈의 의미는 묶어서 세기, 즉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했다는 뜻이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개념, 초등학교 2학년 때 비록 배운 거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수의 가치계산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얼마죠? 플러스 6이죠. 왜 플러스 6이죠? 3을 2번 더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3 더하기 3 플러스 3에다가 다시 플러스 3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플러스란 기호를 쓰지 않죠. 생략하고 그냥 3 곱하기 2 플러스는 6 이렇게 쓰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면 이 수를, 이 부호를 되살리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죠. 틀리셔도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3을 2번 더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의 정의에 따라서. 그럼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놈을 2번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정수의 곱셈을 배우기 전에 정수의 덧셈을 배웁니다. 정수의 덧셈을 할 줄 알아야 정수의 곱셈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2를 3번 더한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전에 그렇게 설명하려면 자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줘야죠. 수학에서는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성립되는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하지 않으면 자리를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한 번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설명하지 않고 곱셈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3을 2번, 플러스 3을 2번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을 2번 더한다로 설명하셨죠. 그렇다면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개씩 2번 뺏어간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을 2번 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1일 때는 2번 더한다였거든요.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2번 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어요. 근데 갑자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죠.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덧셈을 배웠어요. 얘를 덧셈으로 바꿀 수 있다면 편하겠죠. 0에서 플러스 3을 뺀다는 것은 덧셈으로 바꾸면 0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그릇을 깼습니다. 엄마가 300원 내놔 그랬어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못 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그럼 나한테 빚 300원 있어. 라고 빚을 준 거죠. 엄마는 수학을 하시는 분이죠. 성립하죠. 개념이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을 빼는 것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것 같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덧셈으로 바뀌었죠. 그럼 0에다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떨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곱셈을 풀면 마이너스 3을 2번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말이겠죠. 뭔가 우리가 법칙을 만들지 말고 곱셈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곱셈을 순수한 곱셈 기호의 약속만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0에서 마이너스 3을 2번 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를 뺀다는 것은 나한테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빚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이득이죠. 얼마만큼 이득일까요? 그 수만큼 이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빼는 것은 플러스 3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샘돌 모델 바두가를 이용해서 보통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3을 빼는 것과 플러스 3을 더하는 것이 같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의 기본 원리는 바로 곱셈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근데 잘 보세요. 곱셈을 하려면 덧셈을 먼저 해야 되죠. 근데 뺄셈을 하려면 또 덧셈을 먼저 해야 되죠. 근데 곱셈을 할 때 뺄셈을 적용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뭘 배우게 되죠? 덧셈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 곱셈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학과 교육과정은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분배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다 아시죠? 괄호를 어떻게 풀죠? 풀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6이죠. 왜 그렇죠? 2가 인공지능이 있나요? 막 다니면서 막 나눠주나요? 그런 거 아니죠? 얘도 곱셈입니다. 2와 가로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이 말은 곱셈을 가지고 풀어서 얘기하면 2를 x 플러스 3번 더하는 거죠. 그 말은 x번 더한 다음에 다시 3번 더 더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2를 x번 더했을 때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2x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2를 3번 더한 것을 2 곱하기 3. 그래서 2x 플러스 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배 법칙을 어떻게 성립하는지 알았다면 매번 이렇게 설명하지 말자는 거죠. 한 번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분배 법칙을 써먹자는 거죠. 수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한 번은 설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귀찮죠. 설명 안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과목인 거죠. 이상입니다.
첫 번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애들에게 얘기해주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하나 배워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학습법의 정말 진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좋은 거 배우긴 했는데 선생님 표정이 좀 무서웠어요. 이제 긴장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수를 아니까 정말 수학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신봉사가 이렇게 눈을 확 뜨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응용을 하려면 그냥 이거 외워 무조건 뭐 이래서는 안 된다. 맞아요. 예, 하는 거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희 그 수학하면은 무조건 외우고 그렇지. 공식 외우고 계산하는 법 외우라고 막 하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었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 공식을 외워서는 생각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식을 설명할 수 있으면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네. 외우지 말고 이해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하고 설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말로 알고 있는 거죠. 레고를 쌓듯이 이렇게 아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기본이 없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응용하고 또 성취감 느끼고 이런 게 하나의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순서가 혹시 좀 잘못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빼먹은 부분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2부 강연 이제 들어야 되는데요. 2부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으며 학습의 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수학. 정종식 선생님의 수를 알면 수학이 보인다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수를 배웁니다. 그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수가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는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준점이 누구예요? 나예요? 0이죠, 0. 그럼 0보다 하나, 둘, 셋, 넷 큰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거와 대비돼서 0보다 하나, 둘, 셋, 넷 작은 수를 바로 음의 정수라 부르면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정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런 수, 정수들의 공통점. 분모가 1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에 분모가 1이 아닌 수도 있겠죠. 그런 수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 수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소수로 표현했을 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죠. 그럼 유리수는 어떤 수일까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분수는 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모든 수는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소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분의 루트 2가 2는 유리수가 아니죠. 하지만 분수예요.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는 소수점 아래의 수가 유한하거나 어떤 수의 패턴이 반복될 때 반복되는 패턴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무한히 나가는 소수점 아래의 수가 무한히 나가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 부르죠.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이런 것들 묶어서 우리는 실수라고 하죠. 이 실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얘기합니다. 수직선의 수를 나타내보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수를 양수라 부르고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 부르죠. 근데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음수의 제곱은 양수죠. 양수의 제곱도 양수죠. 0은 제곱하면 0이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수가 있어야겠죠. 대비돼서 그 수를 우리는 허수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 거죠. 역시 어렵죠? 네. 자, 여기에서 어떤 수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수의 연산이 제일 중요할까요? 정수가 제일 중요할까요? 유리수가 제일 중요할까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복소수가 있으니까 마치 제가 가장 중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MC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수의 연산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물론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지금까지 학습한 중학교 1학년 수준 정수의 다칙현상과 분배 법칙만 알고 있다면 얘를 해결할 수 있죠. 한번 괄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죠? 4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6 플러스 3i. i가 뭔지 모르겠으나 문자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여기 있는 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식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복소수 문제입니다. 연산 자체는 중학교에서 배우는 정수의 다칙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것은 i죠. i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곱셈에 대한 기본 정의를 알고 있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있다면 중학교 내용과 고등학교 내용까지도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수의 확장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지금까지 알아본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수학은 어떤 과목일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어떤 과목이죠? 앞에서 수학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과목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즉, 수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과목인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또 수학은 학습의 위계가 명확한 과목입니다. 순서가 어긋나게 학습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번 시간 이야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수학은 한 시간 학습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누적되고 계속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학습의 결손이 발생하면 그 결손이 자꾸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이 커진 학생들은 수학을 외울 수밖에 없겠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수학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한테 지금 수준에서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에서 학습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 공백이 존재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수학은 그래요. 다른 과목은 분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학습 내용만 이해하면 되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건 수학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구조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수학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없어요. 수학은 그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강연에서도 계속 부모님들께 여쭤봤죠. 여쭤보면 생각하시죠. 고민하시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요. 그냥 듣기만 합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적인 요소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설명할 수 있고 그걸 갖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바로 수학인 거죠.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과목인 겁니다. 즉 수학이란 도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흔히들 머리는 쓸수록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머리가 좀 많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조금 어렴풋이 기억은 나더라고요. 네. 유경 씨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한 30몇 년 됐거든요. 조금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네. 이렇게 막 따라가기가 쉽진 않았는데 쭉 들으면서 이제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동안 저는 진짜 암기 과목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으로 외워라, 외워야 되니까. 문제 많이 풀어라, 뭐 연산해라, 뭐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만 제가 주문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맞아요. 정말 생각하는 과목이고 차근차근 해야 되고 흥미를 유발해 두는 그런 과목인데 참 많이 정말 후회가 되네요. 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학업 성취를 위해서 선행 학습을 할 게 아니라 학습의 결손을 찾아서 복습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단답이신데 무서우신 게 아니라 약간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고요. 중간중간 보이는 또 미소가 온화한 미소를 네, 보여주시네요. 네. 이제 방청객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은 강연 주제를 미리 아시고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훈 씨 질문인데요. 아이가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가끔 화를 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이해는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한대요. 부모가 아이와 수학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지 아이의 의욕을 꺾지 않고 알아듣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저는 아이가 질문하면 정답 봐. 뿌리 학교 가 봐.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아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원인을 알아야겠죠.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답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들어주고 그 아이가 설명하도록 유도해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들여보고 부모님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옳다라고 믿음이 오시면 그냥 믿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수학적으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정말 그다음, 네.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 정말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너는 그런 질문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끄러.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물어보면 그 근본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엄마 테스트 하려고 물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인내심 우리 테스트? 엄마가 이런 거 이런 거 알까? 알아? 모를 거야? 이러는 것도 좀 있긴 해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자녀가 윤영미 씨에게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수학 얘기하는데 막 이상한 질문하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거 뭐 학원 가서 물어봐. 엄마가 다 학원 보내주는 거잖아. 돈 벌어갖고. 그렇구나. 엉뚱한 질문 하더라도 왜 그런 질문 하는지부터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아볼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이요. 네, 저쪽에 계신 분. 네, 먼저 좋은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요즘 수학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학습 만화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다독을 해요. 그래서 너무 편식을 하면서 많이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냥 재미로 볼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수학에 관련된 학습 만화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자녀가 초등학생이신가요? 초등학생인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하고 올해 중학교 1학년 들어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네.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거든요. 학습 저희 아이들도 만화. 그랬어요. 만화로 된 뭐 여러 가지 책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진짜 궁금해요. 수학 만화를 본다 안 본다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속에서 아이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게끔 하는 게 좋겠죠. 학습 동기도 유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냥 재미로 그냥 아무 남는 것이 흥미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냥 만화와 똑같죠.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그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만화책을 한번 넘겨보시면 한번 요소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먼저 읽어봐야 엄마가 되겠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분 저쪽에 아까 손 드신 분 계셨는데 네,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중학교 2학년 학생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있는 엄마인데요. 아이가 지금 둘 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수학 공부를. 홈스쿨. 예, 그냥 집에서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큰아이는 한 실력이 지금 중상 정도 되고요. 둘째 아이는 수학적 감각이 있어서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학원을 보내서 선행을 좀 시켜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학원을 보내야 네.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100% 정답이 있다면 모두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학원을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보내자니 문제가 있고 안 보내자니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 말고 이 아이가 만약에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사교육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교육계를 통해서든 필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풀이과정을 집에서 풀이과정을 보고 해봐라라고 하지 말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어머님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논리체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탕에서 또 다른 뭔가를 출발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 전문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겠죠. 네. 네.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근데 이렇게 자꾸 수학 문제를 가져와서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몰라요 할 경우에는 그 학생이 예뻐 보이세요? 아니면 귀찮아 보이세요? 귀찮아 보이진 않죠. 네. 그러나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풀어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어. 뭘 모르는지. 어디까지는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모르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설명하고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서 왜 못 넘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무엇보다 수학은 정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끼네요. 네. 오늘 알찬 강연 잘 들었고요. 수학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눈덩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한 현상이 어떤 시점에서 출발해서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눈덩이를 굴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수학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겠죠. 그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는 저희 수다학과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강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